정경화의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전어른 미디어 정경화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상계를 창간하신 고 장준하 선생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고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 장호곤 선생님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친일청산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겨울도 다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 뵐 때마다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글쎄 우리 정경화 선생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근황이라는 것은 지난 3년 전에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놓고 네. 국민들이 기대한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 하면서 정하고 있었는데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들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저조해진다 보니까 네. 청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이 나라의 올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소위 저는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과연 네. 촛불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과연 성공한 촛불 혁명이 될 수 있을까 네. 우려되는 것 때문에 그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동분서주하라 그럴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여전히 촛불혁명 이후에도 생각과는 달리 많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장호원 선생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미흡한 점을 많이 캐치해내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님께서 워낙 우리나라 역사에 그 선명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네. 또 그 덕분에도 거센 역풍과도 맞서 싸우기도 하셨죠. 어려움도 당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장준하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호곤 선생님 역시 삶이 녹록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호곤 선생님 마음속에 아버지 장준하 선생은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신지. 장준하라고 하면은 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많이 잊혀져 있죠. 네. 잊혀졌다기보다 알리질 않았죠.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님이 살아오신 일생, 그 해방 전과 해방 후, 특히나 해방 후에서 살아온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삶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네. 사람들이 세력이 많았어요. 뭐 그 지휘 얘기 들자면 뭐 이승만 정권 비롯해서 네. 친일의 근간을 둔 모든 무슨 뭐 네. 군사 독재라든가 민주화하고 좀 역행하는 사람들 네. 또 이 민족 문제에서 통일하고도 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준하는 사람을 상당히 싫어했죠. 네.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그 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다 태어나다 보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삶과 흡사한 삶을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걸 갖고 태어났죠. 근데 지금 와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은 장 선생님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장준하라는 인물이 무엇을 했던 분이고 어떤 분이라든가 우리 역사에 어떤 분이라든가를 일깨워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동안에 장 선생님 알고 계시던 분들로 하여금 장준하 선생님이 갔던 길
네. 그분이 가는 길을 옳게 가면서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자 하는 네. 그런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네.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장준하라는 분을 그때 소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위 장준하 그걸 한 80%로 저는 갖고 있고 네. 아버지 걔네 아버지라고는 아마 20%도 제가 이게 네.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왜 당신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하는 그 의미가 그런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소에도 어린 시절에는 제가 아버지라고 못 불러보고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56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젊었을 때죠. 그때 그분의 당시 선생님 몇 살이셨어요?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26 조금 넘었습니다. 아, 장성하셨네요. 네. 네. 이 시대가 여전히 장준하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준하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그 장호건 선생님 마음속에 아버지가 20% 남아있다면 나머지 80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좀 더 이 나라에 헌신하는 쪽으로 활용해 보고 싶은 방향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나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내가 이 사회에 와서 일할 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 조상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고 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남들보다 10배 조심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기가.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장 선생님이 나를 아들로 두고 그분이 못 이룬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 그 짐이 무겁지가 않게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나도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과 장준하 선생님이 해왔던 모든 일, 네. 또 그분이 하셨던 사상계라는 잡지 이런 것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조용히 역사 속에서 잠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나라, 우리나라는 그분의 생각,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질 못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이니까 네. 할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완결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겠죠. 네. 결국은 그래요.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 네. 그거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남북의 통일함,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족 통일 여기에 대해서만 깊은 생각을 하셨죠. 네. 사실 그분 정치도 하셨습니다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저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민족 지도자다.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외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가셔서 오랫동안 외국에 한 27년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며칠 밤을 새도 이 끝날 얘기들이 아닌데 장준하라는 한 인물이 이 민족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네.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네. 존재를 하고 있고 일종의 기득을 누리면서 세를 부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분의 자손으로서도 그분 못지않게 상당한 그 삶의 방해를 받았죠. 네. 그다음에 상당히 핍박도 받고 여기서 살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런 상당히 그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장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장준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조금 얹혀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돌아오시고 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장전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네. 그분을 소위 말하면 이 나라에서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않고 거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족까지한테도 가족들한테까지 그렇게 상당한 그 핍박을 가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 선생님이 어린 나이지만 살아 생전에 그 당시에 이제 유신 박정희하고 싸움할 때인데 네.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심부름을 좀 했다는 아, 제가 유신에 반대하는 많은 소위 시민운동가들인가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저에 대해서도 그 핍박을 많이 하고 네. 힘들게 했죠 삶을.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1976년 6년이 네. 4월 19일 네. 75년도에 돌아가시고 76년 4월 19일 날 제가 이제 테러를 당하게 되죠. 어떤 테러를 당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장 선생님 사인이라든가 네. 유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밤중에 제가 저희 집 망우리 살 때인데 네. 테러를 당해갖고 턱뼈가 제가 다 부서졌어요. 네.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제가 3개월 병원 생활하고 네. 또 이 이를 다 묶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이 네. 뼈를 다시 교정하느라고 또 한 3개월 거기서 한 병 치료를 그 억지로 한 6개월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장준하 선생도 죽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해서 일단은 살아야겠다 해갖고 그렇죠. 야반 도주식에 이제 도주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나가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나가게 된 계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나갔다가 79년도에 박정희가 죽고 네. 박정희가 김재규 씨로부터 이제 저는 뭐 처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세상이 괜찮아지겠다고 일시 귀국을 했었죠. 네. 귀국을 했는데 전두환이라는 자가 그렇죠. 또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그 수하들이 저를 붙잡아다 갖다 놓고 못 살게 굴었는데 네. 그러면 박정희가 죽었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냐 했더니 그 피가 그 피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내가 유신 때 그 반박 운동하면서 장준하 선생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연결했던 네. 학생들이라든가 원로라든가 제야 인자들을 갖다 잡아내라는 네. 그걸 갖고 날 붙잡고 그래서 제가 고생 좀 하다가 다시 또 야반 도주를 하게 돼갖고 간 것이 싱가포르로 가서 20년을 살다 온 게 된 거죠. 네. 그 명단 제출하라는 게 사실은 그럼요. 힘든 박정희가 좀 했겠죠. 박정희가 남노당 사건에 연루되었고선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자기 동지들 이름 다 내놓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내가 그 내놓고선 좀 누구 몇 사람을 했으면 아마 지금 좀 전두환이 덕에 그 뭐 호강 좀 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그걸 결국 안 하셨군요. 물론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또 내 조상님 장준하 선생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이 네. 민족이 뭐고 민주가 뭐 이런 걸 다 몸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억만금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저는 그런 짓을 못하죠. 맞아요. 바로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죠. 그랬죠. 그래도 아름다운 고통 아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생각. 저는 그래 제가 생각하기엔 장준하 선생님이 되게 안타깝게 의문사를 하셨을 때 네. 아버님을 따라 아마 정치적인 것도 많이 배우셨고 활동도 같이 하셔서 그 장호 선생님 옆에도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것들이 구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한번 가늠을 해보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근데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준하 선생님 덕분에 내 아버님 덕분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 각 분야에 그 기라성 같은 대단한 분들하고 교류하는 하게 된 계기가 됐죠. 많이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장준하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없고 그분들하고 내가 직접 수평적인 교류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됐고 그래서 심부름하고 가서 뭐 옆에서 앉아서 귀동냥하고 그런 것뿐이었지 그 어린 나이엔 제가 제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됐고 하니까 항상 귀동냥을 했는데 아마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그때부터 우리 장 선생님이 특수한 저한테 그 저도 모르게 교육을 시키셔갖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제가 쫓겨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 선생님의 그 삶과 그분이 특별히 배려한 나에 대한 어떤 이 세상의 삶의 또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안의 국민으로서 또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가치와 상식을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던 게 저한테 상당히 큰 유산이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것은 제가 나이가 들은 다음에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하고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내 조상님이 주신 그런 그 하나의 유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아마 막 바탕이 되었고 제가 나름대로 성장해가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세상을 보고 또 나름대로 내 성을 쌓았고 하면서 장 선생님의 그 갖고 계시던 모든 사상이라든가 민족관이라든가 국가관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분 상당히 진짜 보수신데 저는 그 요새 잘못된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맨날 야단하는 게 너는 보수가 뭔지도 모른다. 그럼 저보고 보수가 뭡니까?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보수고 나도 나 같은 사람이 다 보수다. 그거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질 못해요. 단지 한 가지는 내가 장준하 선생님보다 좀 유리하다 할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유리하다 할까 하는 거는 그분을 배웠고 또 나 자신을 배웠으니까 저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서도 진보를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게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와 같은 거니까 항상 공동체에서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적으로 피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장 선생님에게 배웠으면서 또한 장 선생님보다 조금 내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커집니다. 별 말씀을. 네, 아무튼 장준하 선생님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은 장준하 선생님으로부터 남이 받지 못할 분명히 특별한 뭔가를 부여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상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상계라는 것은 우리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의 온 지식층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적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상계가 당시에 출간될 때만 해도 뭐 3,000부를 창간호로 찍었는데 그게 다 매진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퍼로 몰릴 만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 해요. 장준하 선생님의 철학, 장준하 선생님과 철학과 사상계 연결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그래요. 장준하 선생님이 사상계를 얘기를 하자면은 장 선생님은 신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광복군에 참여하려고 일본군을 탈출해갖고 광복군이 됩니다. 목숨을 건 게 여정을 이루죠. 그것이 이제 많이 회자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 선생님이 그 힘든 과정에서 책을 내십니다. 그래서 책이 첫 번째는 탈출에서는 등불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에 가서 OSS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침공작전을 시작할 때 낸 것이 재단이라는 잡지를 내죠. 근데 등불이나 재단 이 제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재단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연하 들어가서 일본 군장을 싸움하다가
죽겠다 하는 그러니까. 뜻에서 이제 재단이라는 잡지를 종교적인 그 예, 그렇죠. 재단이군요. 네. 근데 그것이 장전 선생님과 그 사상계를 연결시키는 일인데 그래서 장 선생님은 상당히 문학적인 소질도 많으셨어요. 네. 그 돌베개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네.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네. 재질도 많으셨는데 그분이 사상계를 낼 때 그때가 이제 우리 동족 상잔했을 때죠. 네. 그때 장 선생님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시점에 물론 빵도 필요하고 뭔가 지적 자산이 필요하다. 지적 자산. 네. 네. 그래서 그걸 가리켜야겠다. 저는 요즘도 지금 70여 년이 지난 요즘도 그 사상계에 대한 그런 흡사한으로 저는 국민들을 깨워야겠다. 네.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을 깨워야지. 깨우친 국민이라야지만이 정부가 힘이 안 들은다. 네. 국민이 깨어나면 정부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동안은 정부라는 것들이 국민을 다스리고 이용할 줄만 알았지 국민을 소위 말하면 요새 말하는 소위 그 선진국 대의 그 가르침 네.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의 과거부터 잘못된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 특히 친일에 근거를 둔 네. 민족 반역, 민족 배신했던 자들은 국민이 깨어나는 걸 싫어했거든요. 싫어하죠. 깨어나면 자기네들의 어떤 소위 과거의 민족의 범죄라든가 국가 네. 범죄를 갖다가 국민들이 알면 안 되니까 깨어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안 가르쳤죠. 그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상 선생님은 깨어난 국민이어야 되겠다 해서 뭘 통해서 가르치느냐 바로 이런 잡지, 언론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을 깨어나야겠다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빈곤했는데 지적 재산이 척박했는데 지식인들도 학생들도 아주 한정된 아주 리미트된 그런 데서 지식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건 폭넓게 그 당시 소위 말하면 금기시대에 있는 뭐 좌익계통 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막 내서 막 내니까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쪽에 국민이 깨어나는 걸 싫어하는 부류들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장전하가 좌익계통에도 이제 몰고도 그랬죠. 네. 한때는 박정희 시대 때 장전 선생을 간첩으로 몰라까지 했었어요. 간첩으로 몰으려고 포섭해서 어떤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가 장준하와 연결해서 이북과 관계 뭐 했다는 그런 걸 그때 요새 국정원 중앙정보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 장준하를 간첩으로 몰려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오, 네.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만들려던 자들이 아무리 만들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네. 그래서 중단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네. 참 장 선생님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상계를 냈을 때 정치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점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하고 사상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뭐 일간 신문지가 8만 나갔다 10만 부씩 나가면서 네. 낙양에 지가를 올렸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사상계가 이 사회에 그렇게 또 지식인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 당시엔 대학생들도 안 읽더라도 글은 안 읽더라도 책을 사상계를 들고 다니는 것이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데서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닐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소위 사상계 논조와 장 선생님 생각하는 그 이 나라의 상, 네.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엄청 사상계가 싫죠. 원수 같으죠. 네.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은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갖고 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상계 잡지를 죽이기 시작하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막 네. 죽이는데 그 예를 들자면은 월간지라는 건 발행을 해서 전국에다 내보내죠. 네. 그러면 전국 서점에서 정보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사상계가 오게 되면 끈도 안 풀고 그대로 묶어놓고 못 팔게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반송을 하죠. 그럼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상계 죽이기 작전을 들어가죠. 그리고 사상계에다가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이제 그 뭐 시효는 끝났겠습니다만은 사상계를 일시에 아주 이례적으로 세무사찰을 3번을 합니다. 아, 그래요? 3번씩이나요? 네. 국세청, 지방시청, 관할세 3번이나 세무사찰 해갖고 엉뚱한 트집을 잡아갖고선 결국 사상계를 문 닫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 장 선생님이 사상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던 네. 많은 걸 알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근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19 때 네. 1959년 원년이 59년이죠.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그 모멘텀 만들어준 것도 사상계였다. 네. 그때 사상의 논조를 보면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뭐 누구 당이라면서 저 자유 뭐 무슨 당이라는 그 이승만이 가던 거 비슷하게 따갖고 하는 그런 패거리가 있는데 네. 그들이 하는 행태랑 과거 4.19 났을 때 장 선생님이 사상계 논조 나때가 똑같습니다. 지금. 아,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예지력 있게 네. 그런 글들을 쓰셨는데 심지어 그때 그렇게 엄혹할 때 뭐 박정희가 그 이제 뭐 세상을 다 움켜쥐고 독재를 그렇게 할 때도 참모총장들 네. 군 참모총장들 사상계 사장실도 먹고 모아놓고선 회의했어요. 아, 예. 남북 문제를 어떻게 보내 이런 거 회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준환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통일 문제도 그렇고 보통 이 기운이 있으신 분이 아니구나. 근데 그분은 저보다 키도 작고 아주 백면서생처럼 얼굴이 하얗습니다. 말씀도 조분조분하게 네. 하시죠. 그리고 약자 쪽 편에서는 굉장한 배려를 많이 하시고 옷도 양복 한 벌밖에 안 입으셨으니까 저는 지금 한 3벌 있는데 그분은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도 소위 그냥 강자가 아니고 네. 잘못된 국민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민족을 배신했다거나 뭐 도둑놈 강도는 별 신경 안 쓰고 그분은 오로지 국가 민족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반하는 짓거리 한 사람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게 꾸짖었죠. 좋게 말해서 꾸짖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장준하라는 이름만 들으면 뭐 이게 소름이 끼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래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장준하라는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의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장준하에 대해서 장준하의 일이 뭐 이번에 뭐 장준하 기념사 앞에도 제가 뭐 합니다만은 장준하 이름 나와서 무엇을 할 때 대단한 일이다 좋다 하면서도 가까이를 안 하려 그래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도 왜 이럴까 했더니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네. 장준하와 가까우면은 피해를 입는다. 그는 네, 네. 기업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건 참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역사에 이 참 정말 독재라든가 민족 배신한 이런 자들이 이 민족 우리 국민에게 심어놓은 이 세뇌 네. 이것이 결국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그분들이 대접을 못한 세상이 됐구나. 네. 그것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상계 얘기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상계 크다가 결국은 박정희가 죽였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떠나게 되고 네. 그 후에도 장 선생님이 사상계를 문 닫고 함석헌 선생님이 하시던 CR의 소리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CR의 소리요. CR의 소리라는데 거기에 같이 움직여서 거의 함석헌 선생님이 발행했지만 장준 선생님이 편집위원들 구성해갖고 그때 제 연면이 그때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그때 저도 편집위원회 가서 구경도 하고 맨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에서 CR의 소리를 사상계 대신 이제 이렇게 해나가다가 CR의 소리는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것이 사상계의 탄생과 사상계 죽음과 사상계가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세세히 얘기하게 되면요, 사상계 그 과정에 탄생과 그다음 사상계 죽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 보면요, 이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많은 일화들이 숨어 엄청난 있겠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가지 그 전문성 가지고 전문적인 잡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거기서는 많은 문인들도 배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사상계 편집위원들, 네. 사상계가 낙양에 직관하고 사상계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했을 때 사상계 편집위원들 중에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3명이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그저 빼갔어요. 네. 사상계 운영 그 편집위원들이 정말 그 당시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네. 그때는 그분들도 상당히 요즘 같지 않고 요즘들은 뭐 그 대학교 교수들이나 각자들이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뭐 충족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대학교 선생 교수들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 사상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계가 그런 학자들, 지식인들을 지식인으로만 아니라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도 많이 해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요즘도 사상계를 이제 복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상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어떤 인선을 내가 해야 되나. 물론 지식인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네. 옳은 인성을 갖춘 지식인을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저는 아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해서 하더라도 지식인은 될지 모르지만 네. 그것이 과연 지성인이냐. 네. 지성이라는 건 지식과 습득한 지식과 그다음에 인성과 그거를 옳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그렇죠. 지성인이지. 요즘 보게 되면 학교에서 돈 주고 지식 사갖고선 지식인으로 행세하면서 지식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네. 참 많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사상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좀 고쳐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사상계와 같은 또 다른 무엇이 쭉 연계되어 있으면 그쵸. 하는 게 제 네. 바람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였고 과거 장준하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때는 정말 못했죠. 목숨과 여기 그 재단이라는 책 제목이 느껴지듯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네. 어떤 활동을 하셨어야 했던 그 순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에겐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지식인들이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한다는 데 있거든요. 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정권에서 좀 좋을까? 아니면 다음 정권에 혹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자기 검열을 함으로 인해서 할 얘기를 다 하는 분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상계와 장준하 선생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 지금도 이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들자면 그거고 그것이 이제 장홍원 선생님께서 힘들지만 글쎄요. 뭐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장준하 선생님 내 아버님 그분이 내 몸을 빌려서 한다는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장호건이란 내 개체는 그분을 따라가려면 물론 너무 큰 나무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소위 말 보여지는 거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참 미미하죠. 아무래도 그 큰 네. 나무가 있으니까 그 그늘에서 그 불만을 갖지 않고 네. 나름대로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도 필요하니까 밑에서 그렇죠. 또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것뿐이고 단지 하나는 좀 그분과 다른 거는 그분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궁금해지는데요. 하나는 저는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네, 현실. 네. 장 선생님은 현실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현실하고 협상을 하지 않지만 현실을 저는 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재단도 하고 저는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현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유용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돼 있지만 장 선생님은 그걸 않는데 그 대신에 그것이 비양심적이라거나 네. 또
우리 시대 또 우리 민족 우리 국가에 소위 말하는 반하는 네. 그러한 행위라든가 그러한 세력과는 아무리 현실에도 협상을 안 하죠.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장준환 선생님은 큰 나무고 나는 작은 나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장홍원 선생님을 압박하고 몰아갔던 그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예. 27년 동안 아무것도 뿌리 내릴 수 없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고 그것이 장준환 선생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지식인들이나 제자들이 보호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고 네. 또 그 반면에 그 장준환 선생님의 아들 장옥원 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편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많은 것들과 싸워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작은 나무라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은 봐야 합니다. 네, 그래요. 희생이 전부는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 입장을 이렇게 하고 또 네. 지식인들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괜찮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피를 한다고요. 네. 왜냐면 들어가서 꾸정물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가마귀 노는 고래 뭐 백로에 가지 말라 하는 식으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기 싫다고 빠지면 거기는 하얀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이건 검은색으로 계속 세상에 나가지 않느냐. 하얀색이 한 마리 들어가면 하얀색이 있는 건 보이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구정물에 새물을 한 방울 떨어질 때 무슨 보이지 않겠지만 계속 떨어뜨리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미래에 그물도 정화가 되듯이 그때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좀 희생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학자가 하나가 저랑 친분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양심적이고 세상에 옳게 정도로 보는 이런 지식인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한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저 친근감 있게 인간적인 대접을 더하고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뭐 아는 얘기입니다만 상식화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살아오는 얘기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이 나라 이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고맙다.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양심적인 우리 지식인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판이 좀 더럽다. 저런 사람들하고 섞여 내가 뭐 하겠냐 하고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멀어지면 정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